같은 고민 다들 있으시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그 고민 우리 모두의 것이니까요. 청춘실현 극복방송 나를 미치게 하는 것들 시즌3 2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상담사 신성미입니다. 네, 촛불전진의 김맹구입니다. 네, 청남이는 격주 1회 촬영이 되고요. 1부는 한국사회 분석, 그리고 2부는 여러분들이 메일로 보내주시는 사연을 상담해 드립니다. 후기는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이후에는 댓글도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한국사회 분석이고요. 사회 분석 내용은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통해 우리 사회 저변에 깔려있는 심리들을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그 내용에 앞서서 사연이 이제 여러 편이 왔는데요. 간단하게 짧은 사연 먼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늘 궁금했던 사회 현상을 이해하기 쉽게 속이 시원하게 분석해 주시는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도 사회 심리적으로 분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사연이 왔거든요. 네,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신대요. 진보 보수를 떠나서 왜 조국, 추미애 전 장관을 그렇게 미워할까요? 언론의 프레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두 사람을 싫어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 말조차 꺼내지도 못하게 하는데요. 이름만 들어도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고요. 네, 아무리 언론이 좌표를 찍고 이들을 악마화했다고 해도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진짜 사실을 알고자 하지도 않고 그냥 몰라서 미워한다 이렇게 하기에도 좀 너무 과하고 그저 그냥 미운 털 박힌 사람 대하듯이 하는데요. 이런 현상 좀 어떻게 볼까요? 뭐 학교에서 왕따 당하는 심리랑 좀 비슷한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저희 아버지도 추미애 전 장관이 너무너무 싫다고 얼굴도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싫어하냐고 했더니 뉴스에 너무 많이 나오고 맨날 싸우고 막 너무 강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싫어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근데 이해는 전혀 안 되더라고요. 네. 사람을 좋아하냐 싫어하냐가 그 사람만으로 결정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조국 전 장관이나 추미애 전 장관이 그냥 평범한 동네 아저씨 아줌마다 그러면 싫어할 리가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첨예하게 맞서는 정치적 대결 상황에서 접점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미움을 집중적으로 받는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이제 조국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초기에 개혁 대 반개혁이 충돌하는 그 접점에 서 있던 사람이죠. 조국은 개혁, 또 이제 조국을 끌어내리는 사람들은 적폐 세력 혹은 반개혁 이런 접점이 형성되는 최전선에 있었기 때문에 화살이 이제 집중적으로 조국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제 보수가 조국을 미워하는 건 당연한 거죠. 네. 너무너무 싫었겠죠. 또 하나는 이제 진보 세력 중에서도 조국을 일부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이제 조국 전 장관이 약간 강남 좌파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약간 재수 없어서. 야구는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그래도 좀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그죠? 엘리트고. 그렇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진보 같은 경우에는 아주 청렴한 도덕성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어요, 또 그런 사람들한테. 너희는 일절 뭐 스펙 같은 거 자식을 위해서 도와주지도 말고 입시제도를 활용하지도 말고 인문계 고등학교 보내놓고 알아서 하게 놔둬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맞는 거 아니냐 하는 정도의 결벽성을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시각에서 보면 이제 조국은 강남 좌파라고 이제 생각될 테니까 그래서 싫어하는 경우가 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보가 전폭적으로 또 조국을 좋아하는 건 아니고 일부는 좀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었죠. 추미애 전 장관도 조국 전 장관처럼 검찰 개혁의 상징이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그걸 추진한 사람이고 엄청 싸웠죠, 윤석열이랑.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강력한 어떤 화살 집중 이런 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추미애 전 장관은 특징이 이렇게 좀 유들유들한 스타일은 아니에요. 강해요. 할 말 팍팍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남성들이 되게 싫어하는 여성상이죠. 뭐 센 여자, 네. 이제 이런 식의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더더욱 거기에 이제 혐오나 이런 게 좀 강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국 사회에서의 이 미움이나 혐오는 이성적 사고에 기초한 것보다는 욕망이나 감정에 기초한 게 훨씬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도 무의식적으로 정말 자기 이익에 부합되는 상황인지 아닌지 또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를 정말 예민하게 포착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국이나 추미애라는 사람이 나한테 이익이 되는 사람이냐, 아니 손해가 되는 사람이냐, 내가 바라는 것을 실현하는데 도움이 되냐 방해가 되냐 이거를 아주 민감하게 알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 호불호가 이제 보통 형성이 되기 때문에 사실 그걸 들여다볼 필요가 있죠. 사람들이 이제 미워한다면 그 미움의 이면에는 내 욕망의 어떤 부분을 좌절시키느냐 하는 거를 좀 알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왕따 분위기는 그 아버님 같은 경우도 이제 조금 해당되실 수 있는데 제가 자주 하는 비유지만 이 반에서 깡패들이 맨날 그 누구를 때려요. 애를 소란을 피워 때리면서 아침마다. 그럼 애들이 너무 무섭거든요. 힘들고. 그럼 나중에 누구를 욕하냐면 맞는 애를 욕한다고요. 쟤는 왜 일진 애들한테 맞을 짓을 분란을 만들어가지고 시끄럽게 만드냐. 피곤하다. 쟤 좀 꺼졌으면 좋겠다.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땐 그렇지 않더라도 이게 장기화되면 사람들이 맞는 사람을 욕합니다. 네, 때리는 사람보다는. 때리는 사람은 이제 너무 세니까 욕을 잘 못하는 거고. 혹은 양비론. 그러니까 아주 이게 편하죠. 그런 현상도 사회적으로 이제 막 심해질 때에는 나타나는 대표적인 게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집중적인 공격이었죠. 그 당시에 언론이 너무너무 심하게 이제 노 전 대통령 공격했잖아요. 말기에. 그러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쟤 좀 어떻게 좀 됐으면 좋겠다. 너무 피곤하다. 그래서 다들 이제 노무현을 욕한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시고 나서 다 이제 후회하고 반성하고 야 그때 왜 그랬지 우리가 그런 분위기.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거에 휩쓸리지 않게. 저희 아버지 생각해보니까 싸우는 장면이 너무 지긋지긋하다는 거예요. 매일 뉴스에 막 시간별로 나오니까. 추미애 전 장관을 공격하는 국힘의 논리나 이런 것들을 너무 교묘하고 복잡하고 이해하긴 힘드니 추미애 쟤만 사라지면 이 상황은 끝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그렇죠. 같네요. 마지막 그 왕따 장면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기본적으로 보수는 싫어하는 거 뭐 이해가 되죠. 당연히 그렇게 되는데 왜 진보 사람들도 나뉘었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막 싸우고 있는 게 계속되니까 지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 평화를 사랑하고 갈등이 없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갈등 상황이 계속 지속되는 게 사실 견디기가 되게 어렵고 그러면 빨리 이게 끝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사과하고 끝내라든지 덤비지 말아야겠죠. 이런 말이 나오는 거지. 그냥 짜져 있어가 이제 막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좀 안타까운 상황이긴 한데 슬프죠. 네, 슬프죠. 그런 그게 반전되는 날은 어떤 날이 와야 되나요? 그래서 안 하려면 싸움을 빨리 끝내야 돼요. 속전속결. 그치 맞아요. 길게 끌면 안 돼요. 장기전을 할 거면 우리 편을 확고하게 갖춰놓고 계속 이제 압박을 가하는 포위하고 이런 정도의 형국이 아니면 속전속결해야 됩니다. 질질 끌면 안 됩니다. 시원시원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요런 방송에서 이렇게 짚어주는 게 어떤 게 중요하냐면 자기가 지금 짜증나는 이유가 내가 저 갈등 끝났으면 좋겠구나라는 걸 알아채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냥 막 짜증이 나면은 추미애 미워, 조국 미워 막 이렇게 그냥 결론이 나지만 지금 내가 이 상황을 못 견디고 있어서 제가 미운 거구나. 이런 걸 스스로도 좀 아는 거, 그리고 서로 좀 그런 걸 챙겨주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개혁 전선에서 싸우는 분들이고 우리 국민들이 좀 지지하고 압도적으로 해놔야 이 싸움 빨리 끝나는 건데 지지부진하게 이어진 건 있었죠. 그래서 그 논란이 계속 지금까지 오는 거잖아요. 조국 전 장관의 사과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고 어차피 본질은 이제 그게 아니지만 국민들이 지쳐 있는 거는 확실하죠. 근데 그 지쳐 있는 게 그 사람들이 싫어서라기보다 이 개혁이 왜 완성이 안 되냐의 지침. 그런 것도 많습니다.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80석이나 줬는데 저렇게 싸움을 못해 막 이런 것도 있는 거죠. 그런 것도 있죠. 맞아요. 어쨌든 이렇게 짧게 사연을 또 보내주셔서 다뤄봤고요. 오늘 이제 본격적인 주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국 사회에 끼친 영향 이런 주제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4개월째 장기전이 될 거라고 예상은 안 했는데 어쨌든 지금 계속 장기전으로 치닫고 있고요. 전쟁이 발발한 배경이나 요인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기사로 이제 많이 나오고 분석 글들도 많아서 그 내용은 차치하고 오늘은 우리 사회에 이 전쟁이 어떤 영향이 지금 끼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저 오늘 아침에 여담이지만 식용유가 3개가 우리 집에 배달이 왔어요. 근데 식용유 오르는 거부터 그러니까 기름 오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생각하면서 이게 전쟁 영향인가? 전쟁이 그냥 남의 나라 얘기라고 하기에는 뭐 우리도 너무 생활이라 가깝게 느껴지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회의에 참석을 또 했기 때문에 더 좀 이제 체감이 확실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알고 싶어지더라고요. 그전에는 전쟁하네, 전쟁하면 안 되는데 애들 죽는데 그냥 이랬다면 좀 더 세세하게 봐야겠다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좀 생각을 해봤더니 그전에는 그래 뭐 미국이 잘못했고 뭐 러시아가 잘못했고 뭐 우크라이나가 잘못했고 이런 걸 좀 따졌었는데 이게 좀 길어지니까 그래도 전쟁 일으킨 놈이 나쁜 놈 이런 생각이 자꾸 이렇게 침투한 거죠. 나한테 스며드는 거지. 그래서 원래의 어떤 본질은 보지 않고 전쟁을 누가 일으켰냐, 누가 죽냐 이런 거를 중심으로 보고 있는데 단순히 이런 논리 말고
한국 사회에 진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를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왜 사람들이 저처럼 이렇게 단순한 논리로만 접근하게 될까? 뭐 전쟁 일으키니까 러시아가 나빴지. 맞아요. 뭘 해도 어쨌든 모두도 나빴지. 그런 거 내용으로 다 중심이었거든요. 어떻게 학살을 하고 있다, 민간인이 몇 명이 죽었다, 계속 네. 이런 보도들만 접하다 보니까 거기 편들기도 그렇잖아. 그 편들면 진짜 댓글 네. 달리더라고요. 러시아 그러니까. 편드는 거냐고. 네. 썩 편은 아닌데 어쨌든 이런 좀 약간 비이성적인 상태, 이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그 얘기를 하려면 배경에 대한 좀 긴 설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미국이 쇠퇴몰락하고 있다. 그것도 빠른 속도로. 이게 지금 세계 정세에선 가장 중요한 흐름이거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미국은 그야말로 세계를 지배하는 초강대국으로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전까지만 해도 영국, 미국, 프랑스, 열강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이제 고만고만해서 서로 뭐 싸우기도 하고 협력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과정을 통해서 미국이 대장이 되고 나머지는 이제 꼬봉이 되는 이런 이제 수직적 관계로 편성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과 이 소위 나토로 상징되는 이 서구의 꼬봉이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 똘마니들. 미국과 그 되게 똘마니들. 평등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런 네, 거잖아요. 또 평등하지 않아요. 네. 똘마니들의 이 모임에 나토라는 군사 블록에 대항하는 유일한 이제 대항마는 사회주의 지정이었죠. 네. 소련과 이제 동구권을 중심으로 한. 근데 80년대를 지나면서 사회주의 지정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91년도에 최종적으로 소련이 붕괴하죠. 이렇게 되자 미국은 날개가 달린 거죠, 막. 이겼다. 우리가 다 이제 제패하겠다? 세계를 다 제패했고 이제 역사는 끝났다라는 얘기가 나올 때 아니에요. 후쿠야마 같은 사람들이 그 헛소리 할 때 미국은 이때부터 유일 세계 초강대국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된 거고 마치 신의 대리인처럼 행동했다. 푸틴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미국이 이제 그렇게 행동하기 시작한 게 90년대부터입니다. 본격적으로. 우리 마음이야. 이 세계는 내 거야. 다 내 밑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기어라. 기어다녀. 이렇게 해서 뭐 쳐들어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쳐들어가고 그래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하고. 못하는 아무도 못하는 말을 못하는 중국도 말 안 들으니까 유고에 있는 중국 대사관 가서 폭격해버리고 그래도 말 못하는 그런 시절이 계속 됐어요. 미국이 유일 초강대국으로서 군림하던 시절. 근데 그게 이제 마감되기 시작한 거죠. 언제부터 그랬냐면 이제 90년대 후반? 얼마 못 갔네요. 얼마 못 갔어요. 네. 그 큰 소리 빵빵 치는 게 그렇게 오래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국주의 연구한 사람들은 미제국주의가 아마 가장 단기간의 제국주의가 아닐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죠. 그래서 어쨌든 미국이 그때 이후로 이제 몰락하기 시작했는데 그 몰락의 가장 큰 배경은 쉽게 가면 제국주의자들은 왜 남의 나라를 침략하겠어요. 착취해. 네, 뭐 빨아먹으려고 그런 거야. 빨대 꽂아가지고. 빨아먹을 게 있으니까 침략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빨아먹음으로써 서구와 미국이 잘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걸 뒷받침하는 군사력인데 90년대 이후부터 군사력으로 남의 나라를 치기가 힘들어진 겁니다. 북미 대결에서 이제 또 나타났었죠. 군사력으로 먹으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그냥 적당히 긴장 상태를 유지하는 게 끝나버렸잖아요. 최근에는 아프간 들어갔다가 쓰레빠 신는 애들한테 쫓겨났잖아요.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군사력으로 잘 안 되는 네. 상황이 온 거예요. 중동에 들어갔다 가서도 재미를 못 보고.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미국이 예전 같지 않다. 군사력이. 또 그걸 뒷받침한 경제력도 불평등으로 인해서 거의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지금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이거 이제 감이 오기 시작하니까 유행이 이제 생긴 거죠. 미국한테 개기기. 개교도 괜찮겠다. 네. 개겨도 괜찮다. 봐라 이제 북쪽 애들 조그만 나라인데 개교 나무 이럽네. 그러니까 핵 이제 만들고 막 이러는데 제재를 못하네. 꼼짝도 못하네. 뭐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제 힘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한테 댐비기 운동 이게 이렇게 이제 슬슬 분위기고. 분위기가 슬슬 되면서 미국이 이제 곧 재미를 못 보는 거예요. 지금 남미 같은 경우에 다 좌파됐잖아요. 네. 뭐 그런 식으로 미국이 점점점 밀려난단 말이에요. 중동이든 어디든 막 이렇게.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미국이 군사적으로도 힘을 못 쓰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도 악화일로 지금 엄청난 인플레이션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이제 올렸는데 인플레이션 잡으려고 그 때문에 또 경기가 수직 낙하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얘기하죠. 그러니까 해결책이 없어요. 계속 미국은 사실 거품 같은 걸 일으켜가지고 금융 경제로 다른 나라들을 착취하고 빨아먹고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안 되니까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막 또 몰락하고 있어요. 빠른 속도로. 그럼 미국 애들도 이걸 좀 알지 않겠어요? 망할 징조에 그러죠. 대해. 자기네들이 망해가고 아, 있다는 네. 거. 옛날 같지 않다는 거. 그러니까 옛날에는 야 다 엎드려 임마 그럼 쫙 엎드리던 애들이 엎드려 그러니까 다 눈 부라리고 덤비는데
느낌이 올 거 아니에요. 뭐지? 이건 뭐지? 그래서 미국의 지배층 내에서 두 개의 흐름이 나타나죠. 어떤 건가요? 하나는 인정하는 거죠. 미국이 옛날 같지 않다는 거. 우리가 이제 옛날 같지 않지 않냐. 뭐 남의 나라 가서 뭐 이렇게 지배하고 뭐 동맹들 줄 세우고 전쟁 일으키고 이거 못하지 않냐 이제 솔직히. 우리나라도 지금 거덜나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잘 먹고 잘 살자. 남의 나라 신경 끄고 다 들어와라. 자 누구였을까요? 그게? 트럼프. 트럼프죠. 네. 그러니까 트럼프도 미국의 몰락이 만들어낸 정치인인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런 흐름이 미국 내에서 나타나요. 처음으로. 세계주의 이런 거 버리고 그냥 국내로 들어오자. 우리나라도 정상화 좀 시키자. 아, 우리나라라도 챙기자 좀. 우리라도 좀 제대로 하자. 남의 나라 신경 쓸 힘이 없다 우리는.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제국의 연착륙이거든요. 몰락하는 제국을 충격을 안 받고 그냥 부드럽게 연착륙시키고 제국주의를 그만두는 거죠. 그냥 우리도 평범한 국가로 돌아가겠다. 그래서 트럼프도 이제 그렇게 하면서 돈을 벌려고 했던 건데 이 사람은 국내 기반이라서. 근데 어쨌든 그런 걸 추진했고 그걸 지지하는 그룹들이 있어요 미국 내에. 얘들은 이제 북하고도 대화하려고 했죠. 네. 협상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이제 뭐 이제 내가 한때 잘 나갔는데 몰락한단 말이에요. 패배주의 같은 거에 빠지면서도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지만 일부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런 정신 승리해야죠. 그렇죠. 마지막 남은 그러니까 이제 아니 우리는 죽지 않았어. 나 아직 거짓말이야. 나 아직 젊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야 내가 뭐 노인이라고 나 아직 젊어. 맞아요. 아, 잘할 수 있어. 나를 뭘로 보고 이렇게 나가는 게 있어요. 허세를 떠는. 허세를 떠는. 사람들 있죠. 거기서 이제 멘붕이 되는 거죠. 멘탈이 나가는 거예요. 제국주의들이 보통 망할 때 멘탈이 나갑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죠. 대체로 역사적으로 볼 때. 그래가지고 안 해도 되는 짓을 꼭 해가지고 망해요. 예를 들면 히틀러가 소련만 쳐들어가지 않았으면 지금 유럽은 히틀러 제국이에요. 히틀러를 꺾을 나라가 없어요. 미국이 참전하고 해도 안 돼요. 소련하고 싸워서 거덜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처음에 히틀러가 소련하고 평화조약 맺었었잖아. 아 그러니까. 그걸 깨고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소련이 쳐들어올 가능성이 없는데 얘가 이제 오판한 거죠. 너무 신난 거지. 잘 나가니까. 예전에 현실을 일본도 모르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중국을 예, 중국하고 동남아시아 다 먹었잖아요. 그럼 됐는데. 거기까지 했으면 됐는데. 예, 물론 이제 미국이 좀 자극은 했어요. 계속 경제 봉쇄하고 전쟁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유도한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거기서 확전을 한 거는 일본의 패착이죠. 그래 망했잖아요. 제국의 마지막 단계에 들어서면 폭주하게 현재 나는 옛날 같지 않은데 옛날 같은 줄 알고 사고를 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는데 오늘날의 미국의 바이든을 중심으로 한 이 주류 세력이 그런 경향을 띠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사고 치는 거죠. 옛날 같지 않은데. 네. 근데 옛날 같지 않으니까 단독으로 못해요. 그래서 자꾸 뭘 하려고 그러냐면 묶으려고 그래요. 끌어들여. 네. 가치 동맹이니 뭐니 해서 동맹을 자꾸 묶어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서방에 있는 애들 줄 쫙 세워서 묶어가지고 하나. 또 동아시아에서는 일본, 한국 우리나라, 네. 이렇게 묶어가지고 또 호주 이렇게 묶어가지고 또 이제 만들었고. 네. 자기 꼬봉. 혼자서는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 이 서방 나토를 굳건하게 묶으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적이 필요하잖아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보고 있자니. 아, 쟤들 옛날 같지도 않은데 저것들이 쥐뿔도 없는 것들이 미쳤나 저것들이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러시아가 실제로 전쟁을 할 거라고 생각도 안 했었던 거 아닌가요? 그런 면도 있었고 해도 지금만큼 대단히 크게 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본격적인. 아주 겁이나 줄 거다, 약간 정도의 뭐 이렇게. 그냥 무장 충돌 정도 생각했지 저렇게 치고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죠. 아 진짜 정신승리 상태였네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뭐 막 밀어붙인 거예요. 동진하면서 러시아에서 굉장히 많은 경고를 했었어요. 사실 계속 이렇게 하면 우리는 위험하다고. 어쩔 수 없다. 네네. 전쟁한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 이제 쌩깐 거죠. 무시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 터져가지고 처음에 이제 미국은 이렇게 전쟁이 터지고 했을 때 전황이 안 좋았단 말이에요. 우크라이나 전황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여론전을 엄청나게 했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이기고 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뉴스 같은 거 보면 그렇죠. 우리가 쉽게 접했던 내용이 예, 다 그런 내용이죠. 러시아 다 깨지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대승리를 거두고 있고 곧 러시아는 붕괴될 거라고 다 떠들었잖아요. 근데 지금 결과를 놓고 보니까 유럽이 붕괴하고 있어요. 유럽이 붕괴하고 우크라이나는 더 이상 이길 가능성이 하나도 없고 군사적으로 역전할 가능성이 사라지고 러시아는 건재하고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니까 이제 서방 언론도 예전 같은 선전전을 일방적으로 못하게 됐죠. 자, 근데 여태까지 제가 이렇게 장구한 얘기를 떠든 이유는 이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네. 미국이 옛날같이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도 딱 터지면
제일 확실한 방법은 자기네들이 군사력을 발휘해서 들어가면 돼요. 그렇죠. 맞아. 네, 6.25처럼. 직접 자기네가 하면 들어가서 되지. 전쟁을 하면 되는 자기가 직접 건데. 들어가면 돼요. 근데 못한다면 무서워서. 무기 지원만 했죠 지금. 네.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전면전을 못한단 말이에요. 무서워서. 이미 군사력이 열세기 때문에. 그러면 미국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경제 제재 같은 거. 근데 또 경제 제재도 러시아가 자원부국이에요. 그러니까 효과가 없어요. 막았더니 더 손해. 손해를 보고 있어. 자기가 제재하고 경제 제재에 동참한 나라가 30개밖에 안 돼요. 다 거부하고 있는. 네, 나머지 다 나라들이 거부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거부한 나라 훨씬 많죠. 그러니까 러시아는 충격을 안 받죠. 그러니까 그것도 효과가 없어요. 그러면 제국주의자들이 매달릴 수 있는 게 뭘까요? 남은 게 뭔가요? 선전전이죠. 아, 심리전. 심리전. 내가 당하고 있는 거구나 지금. 네. 그러니까 내가 네. 언론 통제를 엄청 합니다. 언론 통제, 검열, 그다음에 뭐 조작, 뭐 이런 것들을 어마어마하게 하기 시작해요. 명분을 쌓는 거죠 그 과정이. 그러니까 명분도 여론적으로. 쌓고 사람들을 조작해서 그쪽으로 오판하게끔 끌고 가려고 이제. 하려고. 러시아를 공격할 수 있게. 제대로 진실을 전달해서는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여론을 오도해서 사람들을 한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죠. 쉽게 하면 인간을 조종해보고자 하는 시도인데요. 원래는 이제 색깔혁명이나 배후에 조종하는 거 이런 걸 많이 했는데 그것도 요새 잘 안 되거든요. 하려고 그러면 자꾸 실패해요. 옛날 같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이걸 가고 하는 것 같아요. 여론전을, 심리전. 그래서 미국이 언제부터 이런 걸 부쩍 드러내기 시작했냐면 코로나 터졌을 때 코로나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 맞냐 틀리냐를 떠나서 엄청나게 탄압을 했어요. 그 그거를. 문제 제기하는 사람.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을. 그래서 말도 꺼내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백신 나왔을 때도 백신에 대한 문제 제기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입도 거기도 뻥끗 못하게 합니다. 입도 뻥끗. 그 심지어는 트위터 이런 데서도 탄압해요.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군수산업, 정치인, 언론이 완전히 연합해 있거든요. 하나로. 네. 그래서 한 몸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하나가 돼서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는 SNS 같은 것도 다 검열하고 탄압해요. 어허. 그 유튜브에서도 미국이 중심이 돼서 여론을 밀고 가는 거에 반대되는 여론을 제기한다? 그럼 바로 폐쇄. 못 보는 거죠, 사람들이. 네. 그래서 미국이 예전에 좀 잘 나갈 때는 그래도 제국일 때는 다 열었거든요, 그런 거. 떠들어봐라. 그러든지 뭐 말든지. 사회주의자들이고 네. 좌파고 뭐 떠들어봐. 그래 봐야 뭐 나를 어떻게 할 수 있었니 내가? 이런 이제 여유로움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여유가 없어졌으니까 그걸 다 눌러버려요. 그래가지고 언론에 대한 통제가 너무너무 심해졌어요. 그때 이후에.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서 우크라이나 터지자 또 여기에 대한 집중적인 언론 공세 어마어마했죠. 어마어마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의 내용밖에 듣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됐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언론 통제를 직접적으로 받는 측면도 있지만 워낙 한국이 미국과 서방을 숭배하는 나라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보도를 그대로 갖다가 네. 막 이제 퍼뜨린 거죠. 그러니까 한국 국민들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전쟁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고요. 최근에 와서 조금씩 이제 나오는 것 같아요. 뭔가 전쟁이 이상하게 흘러간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쵸. 왜냐면 전쟁이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도 않고 말은 계속 뭘 하는데 우크라이나의 전세는 러시아가 계속 승전을 하고 있고 왜 이렇게 되지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지기 물음표가 시작하는 생기는 것 같아요. 거죠. 맞습니다. 미국이 말하는 대로 잘 안 돌아가는 것 같지? 원래 이 주둥이로 이기는 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잠깐은 되는데 장기적으로는 안 되죠. 받쳐줘야 되잖아, 현실이. 근데 계속 거짓말 한다고 그게 됩니까? 우리 눈 뜨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한 방에 끝냈으면 그렇게 우리가 맞아. 오해를 하고 끝났을 수 있는데 또 그렇게 되지도 않다 보니까 군사적인 패권도 밀리고 네. 그러면서 그렇게 영향받는. 저는 근데 그건 좀 더 궁금했었던 게 어쨌든 이제 폭력이라는 것이 무조건 잘못됐다 이런 논리가 네. 우리 진보 진영 한국 사회에도 되게 통용이 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전쟁이 터졌을 때는 그 나라의 특히 이제 내전 상황이나 이런 대만 시위도 좀 그랬던 것 같고 다 자기네들이 역사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문제와 모순이 터져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는 건데 전쟁은 무조건 안 돼.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무조건 나쁜 놈이야. 이런 논리가 횡행했거든요. 그 기자회견도 막 연달아 왔어요. 전쟁을 막아야 된다. 뭐 러시아가 전쟁한 거 완전 나쁜 거다. 앞뒤 배경 없이 이런 것들의 진보 진영이라고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진보 진영 사람들이. 뭐 꼭 그렇지는 않은데. 아, 그게 오해였구나. 내 얘기인가? 이게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반사회주의 분위기. 그러니까 러시아가 무조건 잘못했겠지. 중국이 무조건 잘못했겠지. 라는 어떤 그 우리 사회 흐름도 있지 않나? 라는 그게 생각이 세계적 흐름이죠. 아, 세계적. 미국이 반러 반중 캠페인을 아주 오래전부터 해왔잖아요. 집요하게 해왔습니다, 정말. 계속해서. 예, 뭐 10몇 년 훨씬 넘게 계속 그 캠페인을 해왔고요. 냉전 이후에 계속한 계속했어요. 거. 예, 유일초 강대국으로 자기들이 등장한 이후에 계속 해왔어요. 그리고 그 한국의 그 절대적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한국도 반러 반중 정서가 있는 거죠. 원래 뭐 우리한테 해를 끼치면 얼마나 끼쳤어요, 두 나라가. 그렇죠. 미국이 더 끼쳤죠. 네. 근데 이제 반중, 반러 정서는 대체로는 그런 여론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많죠. 네. 어차피 그 내용은 또 마지막에도 한 번 더 다룰 건데 요거 질문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얼마 전에 이제 카톡을 하는데 저한테 젤렌스키 같은 영웅이 되라고 진짜로 문자가 왔어요. 정말 훌륭한 사람이더라. 저렇게 나라를 위해서 애를 쓰고 막 전선에 싸우는 거 봐라. 저런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나라를 진짜 위해서 진지하게 저한테 카톡 보내셔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미국에 계셔서 아마 그런 여론들을 더 많이 더 많이 받으셨겠구나. 받으셨겠지만 너무 황당했거든요. 의견이 반은 갈려져 있죠. 영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지금도 뭐 이렇게 전선에 싸운다는 보도들이 막 이어지니까. 근데 반은 어떻게 저렇게 무능력하게 외교를 망쳐먹어가지고 전쟁까지 일으키냐 이런 또 의견들도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은 지금 젤렌스키는 영웅 네. 이렇게 생각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그게 이제 언론 조작이에요. 젤렌스키가 원래 부정부패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았었어요. 이 전쟁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그래서 외국 언론에서도 계속 비판했었거든요. 젤렌스키의 부정부패에 대해서. 그리고 젤렌스키가 민주주의적인 지도자도 아니었어요. 대표적으로 야당 11개를 다 해산시켰나 그렇잖아요. 금지시키고. 그러니까 거의 이제 우리 식으로 하면 공안 통치 비슷하게 한 사람이거든요. 엄청 네. 나쁜 놈이네 지금. 엄청 나쁜 놈인데 엄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계속 있을 때는 외국에서 젤렌스키를 가서 뭐라 했다고요. 문제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가입하지 못했던 이유도 그런 것 때문에 못한 거예요. 야당 탄압이라든가 언론 그때는 안 탄압, 쳐줬는데. 언론 탄압 뭐 이런 것들 엄청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쳐줬는데 전쟁이 터지는 순간 갑자기 영웅이 된 거죠. 우리 편을 만들라니까. 젤렌스키가 필요하니까 이제 영웅화 시킨 거죠. 그래서 어쨌든 뭐 젤렌스키는 그다지 원래 훌륭한 정치인이 아니었다 해서 이제 지지도도 엄청나게 떨어졌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거는 공개를 안 해주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게 있고 또 하나 이제 문제는요. 정치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은 시대의 변화를 읽는 거죠. 민감해. 왜냐하면 국민들을 올바로 이끌어야 되니까. 근데 오늘날의 이 시대의 변화는 인류 역사상 정말 거대한 변화인 것 같아요. 몇 차례 없을 것 같아요. 제국주의가 쭉 있었잖아요. 인류 역사에서 19세기 이래 한포 외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영국 제국주의부터 시작해서 스페인도 있었죠. 쭉 해다 미국까지 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일어나는 변화는 이 흐름이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제국주의가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가 마감되는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걸 이제 보통 언론에서는 일극 세계가 다극 세계로 바뀐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일극이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는 끝나고 다극화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본질은 핵심은 제국주의 지배가 끝나는 거예요. 망했다 이런 거. 인류 역사에 사라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 푸틴이 돌아갈 수 없다 그랬어요. 더 이상 제대로.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이미 다극화 세계로 진입했다. 네.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다. 인정해라.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이제 그 말 자체에 대해서는 돌아가기 힘들어요. 100년 이래 대격변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중국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아는 거죠. 이 흐름을. 그리고 이제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이 그걸 느끼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만 잘 못 느낀다든가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그 측근들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치 지도자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그런 시대 상황을 못 읽는 겁니다. 옛날에 조선시대 때 명청교체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읽었어야 되잖아요. 명예 계속 달라붙어가지고 만세 부르면 죽는다는 거 알았어야죠. 최소한 청을 숭배하지 않더라도 거리를 두는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못 읽어서 결국 전란을 초래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변화, 일제시대 때 일본 식민지 시절에 김구 선생, 여운형 선생 같이 그래도 괜찮은 정치 지도자들은 곧 일본이 패망할 거라는 것을 감을 잡고 있었어요. 국제정세 돌아가는 거 보니까 쟤네들이 지금 좀 있으면 자빠지겠구나 이렇게 느낌이 오니까 뭘 했습니까? 여운형 선생은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고
나라를 인수받을 준비를 했잖아요.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거예요. 네, 해방된 이후로 준비했잖아요. 김구 선생도 최종 전쟁을 한번 해야 되겠다. 이 끝판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국내에 있었던 지식인들은 다 변절하고 1945년을 전후해서 다 변절했어요. 네. 일본의 세기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다 사인한 거예요. 천황폐하 만세. 그리고 좀 있으니까 해방됐네. 그래가지고 그 암살이라는 영화도 그래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해방될 줄 몰랐지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 대사에. 그냥 몰랐던 거예요, 애들은. 좋아요. 보통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정치 지도자는 알아야죠. 그래서 안내를 해야죠. 일본은 곧 패망할 것이니까 독립운동 준비를 하자라고 해야지. 일본의 세계가 영원하니까 다 창씨개명하자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 우크라이나에서도 벌어졌고 한국에서도 벌어지는 중이다라는 건데 젤렌스키가 이제 그걸 전혀 못 읽은 거예요. 세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냥 생각 없이 살다 보니까 미국이 최고, 서방이 최고, 미국이 우리를 지켜줄 거고 러시아가 쳐들어오면 당연히 미국이 러시아를 작살낼 거고 이런 생각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과도할 정도로 러시아를 자극했죠. 계속 자극했습니다. 그리고 돈바스 지역은 러시아 주민들이 사는 곳인데 거기에서 2014년부터 14,000명 정도를 학살했단 말이에요. 계속. 그리고 포격도 했었고 전쟁 직전에. 그런 거는 사실 협약 위반이었어요. 그거 안 하기로 했던. 그것도 이제 젤렌스키가 방치한 거고 지가 직접 주도는 안 했더라도. 그래서 전쟁을 쉽게 가면 자초한 거죠. 안 할 수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최소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려는 시도 이런 것만 안 했어도 전쟁까지는 안 나왔죠. 네. 예, 그리고 돈바스에 대한 무리한 탄압 뭐 이런 것도 안 했으면 나았을 텐데 그런 거를 하면서 결국 전쟁을 불러들이킨 장본인이 된 거예요. 근데 전쟁을 일으켜놓고선 용감한 척하면 뭐 할까요? 그게 훌륭한 정치 지도자입니까? 호기를 부리면? 네. 이승만 같은 느낌이 너무 많이 그렇죠. 들었어요. 이승만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지금 말씀 들으니까 지금 살짝 겁이 나는 게 자초한다. 남이 우리 때리는 건 우리 막을 수 없다고 쳐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전쟁을 자초할까봐 갑자기 확 너무 겁이 불안하죠. 났거든요. 네. 아, 네, 그건 잘 보셨어요. 이제 딱 그렇게 될 겁니다. 윤석열이 제2의 젤렌스키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근데 미국 얘기를 조금만 더 하면 할까요? 제가 너무 충격적이었던 게 미국의 가장 인기 있는 지금 아이템이 초등학생 방탄조끼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홍보하는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노트북만한 크기라면서 네. 그 가방에서 짠 가방에서 꺼내는 거지. 이렇게 딱 꺼내서 딱 장착하면 된다고. 그걸 초등학생들이 그걸 차고 있는 방탄조끼예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네. 너무 혼란스러운 나라 아니에요 지금? 그걸 누가 미친- 전쟁 상태인지 모르겠어요. 미친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런 거 보면 미국은 지금 다른 나라에서 전쟁할 상황이 진짜 아니고 네. 몰락의 길을 걷고 있구나. 와 이거는 도저히 학교에서 정상적이지가 그걸 않다. 훈련하는 나라 아니에요. 총기 난사 대피 훈련. 그래가지고 그거 하면서 트라우마 생기고 좀 난리가 아니래. 신문 보니까. 진짜요? 예. 왜냐면 인질범들 들어와서 이렇게 인질하는 그런 실제 걸 그 장면까지 그걸 해가지고 훈련한다는 거예요. 우리 화재 대피 예. 훈련하는 거. 그리고 총을 난사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 그래서 애들이 그것 때문에 울고 그러니까. 나중에 후유증 생겨 트라우마 생겨가지고 막. 우리 아이 이제 크니까 그게 이제 모의 실험이다 알지만 어린이들은 사실 그렇죠. 분간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상시 존재하는 공포로 그렇죠. 인식이 되는 이걸 거예요. 오히려. 입고 다니는데 그러면 진짜 위험하네. 언제 총 들고 들어와서 우리 쏘지? 그렇죠. 누가 이런- 살짝만 이렇게 해도 확 놀라는 거죠. 그럼요. 정상적인 사회로 볼 수가 없죠. 없겠죠. 지는 지나가는 사람이 좀만 날 째려봐도 총 꺼내나 쳐다봐야 되는 사회잖아요. 할 말 하려고 해도 겁나고. 네, 그게 정상이 아니죠. 그래서 지금 이런 미국의 몰락하는 현실을 직시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윤석열은 직시할 생각이 없고 이번에도 나토 가서 보니까 너무 또 해맑게 바이든이랑 악수하려고. 네, 좋아하죠. 노루각수가 이제 또 새로운 용어가 생겼잖아요. 근데 그게 좋아서 막 웃고 있어. 나 여기 있다 이거지. 여기 있다. 바이든하고 같이 있다. 맞아요. 이거 너무 너무 충격적이에요. 악수만 해도 좋은 거죠. 그 국민으로서 형님하고 너무 악수만. 그리고 이제 그런 발언도 했잖아요. 항공기 안에서 그 내리는데 아, 무슨 생각하면서 오셨냐고 했더니 아니 뭐 그냥 뭐 축구 경기 좀 보고 가가지고 사람들 좀 만나 보면 뭐 할 얘기가 생각나겠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기자들에게 마드리드 잘 즐기려고 했대요. 지금 얘 진짜 좋아서 가는 거구나. 네, 좋아요. 너무 신난 거예요. 그렇게 훌륭하신 분들 네. 하늘같이 떠받드는 미국과 서방 세계 지도자들을 가서 자기가 껴서 거기서 같이 사진 찍는다. 그 자체가 엄청나게 좋은 거죠. 그냥 우리나라에서 잠깐 실현하는 거는 우리가 그냥 웃고 또 소주 우리가 한 잔을 하고 책임지면 된다고 이렇게 하면 생각하니까. 되는데
또 거기 가서 하는 대통령으로서 말하는 무게는 또 다르잖아요. 당연하죠. 나토를 더 확장하자. 아시아까지 뭐 이런 얘기를 나토가 뭔지 모르는 뭐, 거예요. 회원 자격도 없는 사람이 자기가 뭔데 확장하자 말이자야. 근데 그게 이제 미국 애들이 원하는 바거든요. 미국이 연설문을 써줬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아니면 뭐 이제 대충 시켰든가 뭐 알아서 기든가 하는데 알아서 흐름이 어쨌든 미국이 이 나토가 이제 지금까지는 유럽에서의 이제 안보 조약 기구잖아요. 근데 이거를 세계적 범위로 확대하려고 그래요. 네. 왜냐하면 미국 애들이 진짜로 무서워하는 대상은 중국이에요. 중국을 중국 대 엄청 싫어하거든요. 반중국으로. 예. 네. 그래서 중국에게 화력을 집중해야 되는데 지금 러시아가 터져가지고 머리 아픈 상황이거든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군사동맹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유럽에서의 나토처럼. 또 없단 말이에요, 아시아에. 그래서 이제 오커스니 뭐니 이런 걸 자꾸 만들려고 하는 건데 그것만으로도 안 되는 거죠. 미국은 서방에 있는 똘마니들을 중국을 공격하는 데도 끌어들이고 싶은 거예요. 다. 그래서 이제 나토를 아시아판으로 확장하고 싶어 하는 거죠. 윤석열이가 끼겠다는 겁니다. 그게. 껴달라고 하고 있죠. 네, 껴달라고 막 지금 애걸복걸하는 건데요. 이 행위는 결국 뭘 의미하는 거냐. 러시아, 중국을 비롯한 미국을 따르지 않는 나라들하고 적대 관계에 들어서겠다는 걸 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북을 포함해서. 네. 이거는 엄청난 자살행위죠. 오늘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일단 안보적으로 자살행위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계속 경고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윤석열의 행보에 대해서. 이번에 나토 가는 거에 대해서도 맹비난을 했어요. 지나치다. 근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중국이 선을 넘었다고 생각돼가지고 한국과 일전을 불사할 수도 있고 혹은 뭐 경제 보복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대만과 미국이 대만을 두고 충돌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 가능성은 높잖아요. 근데 대만과 충돌할 때 중국은 반드시 한국을 공격하게 돼 있어요. 평택이나 군산 같은 기지가 중국을 겨냥해서 편제돼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에 있는 미사일 기지하고 미군 기지를 공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미리 싹 왜냐면은 잠재워야 네. 전쟁 나면 바로 그 미군 기지에서 그래서 중국을 네. 치기 때문에 네. 대만과 미국의 충돌 시 한국은 자동으로 말려들게 된다는 거고 이렇게 말려들 때 북이 그러면 알아서들 하세요 이러고 있겠어요? 끼어들죠. 그렇죠. 당연히. 네. 그리고 러시아도 하죠. 왜냐하면 일본이 또 러시아를 적대시하니까. 이렇게 돼서 아시아에서 세계대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이걸 안 하려면 끼면 안 되는 거죠, 지금. 거기에. 미국 보고 니네끼리 알아서 해. 좀 우리를 집어넣지 말고 우리는 이웃들하고 잘 지낼 거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윤석열은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권위주의자 성격자입니다. 강한 힘을 숭배하는. 근데 이제 강한 힘이 누구냐는 판단력은 없어요. 그게 오판인 게 문제인데. 그냥 이제 미국과 서구 나라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강자고 중국, 러시아는 윤석열이 보기엔 별거 아닌가 봐요. 북도. 그러니까 이제 지금처럼 행동을 하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조건 미국 말을 듣는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윤석열은 어쨌든 엘리트로서 한국 주류 세력 속에서 큰 사람이라서 그쪽의 이데올로기를 거의 이제 맹목적으로 수용한 사람인데 한국의 이 주류 세력, 극우 세력이 정말 시대착오적이지 않습니까? 사고방식이. 시위할 때 성조기 들고 나오고 막 이런 나라 아니에요? 언제적 사람인가 싶을 예, 정도잖아요. 시대를 못 읽는 사람들이죠. 네.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윤석열이가 판단력이 없는 거죠. 전혀 판단력이 없어요. 저는 예전에도 계속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제일 걱정되는 게 안보 위기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고요. 경제 위기도 올 하반기부터는 아주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두 개는 뭐 영향이 너무 강하고 그렇죠. 안보와 경제는 붙어 있는 거고 그냥 뭐 내수 시장 자체도 문제고요. 네네. 중국과의 교역도 문제고. 중국과 러시아를 적대하게 됨으로써 오는 경제가 엄청 심각하겠죠. 엄청나죠. 지금도 계속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선생님하고 만나서 이런 얘기를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전쟁 얘기가 나오는 거지 사실 또 생활로 돌아가면 또 잊고 그냥 살거든요. 근데 오히려 밖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이 지금 전쟁 위기가 진짜 심각하다. 요 아시아 진영에 대한 우리 국민들은 오히려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70년째 체감하지 못하고 있어요. 남들은 다 아는데 우리 국민들은 이게 참 좋은 징조면 좋은데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지금 여쭤보는 건데요. 왜 우리나라 국민들은 네. 이러한 전쟁 위기를 심각하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네. 이제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한국이 그래도 80년대에는 반미 운동이 활발했잖아요. 그래서 노 전 대통령도 사실 미선이, 효순이, 장갑차를 중심으로 한 촛불항쟁 이거의 덕을 단단히 보았던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죠. 또 거기에 동참하셨고 그래서 80년대까지만 해도 그건 미국을 반대하는 흐름이 있었어요. 한국에. 아까 얘기했듯이 90년대부터 미국이 세계 초강대국으로 등장했단 말이에요. 유일 초강대국.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겁이 난 거죠. 계속 미국한테 덤비다가 다 죽겠다 잘못하면. 소리 소문 없이 살아낸다. 이거 미국의 시대가 열렸는데 그러면서 급격하게 반미 운동이 태조하면서 숙미, 친미, 심지어 공미까지 포함된
미국을 수비하는 흐름이 한국 사회에 형성됐어요. 아마 이제 90년대부터는 거의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미국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게 됐다라고 그렇죠. 평가할 수 있거든요. 그럼 미국 중심의 세계관에서 보면 지금 어때요? 미국이 러시아, 중국 이런 데 북을 포함한 전 세계를 혼내주는 중인 거죠. 말도 안 되는 경찰이지. 네, 말도 안 되는 경찰. 착각. 네. 사실은 깨지고 있는데 그게 굳게 믿는 거예요. 지금은 조금 고전하시지만 형님이 곧 수습하실 거야. 뭐 이렇게. 버텨. 기다려. 이건 겉보기에 있는 거고 뭐 형님이 맞는다고 금방 죽지도 않나 뭐 이렇게. 그래서 전쟁 위기를 못 느끼는 게 많아요. 한국 사람들이. 북이 깔짝대면 미국이 가서 싹 쓸어버릴 건데 이렇게 해서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이제 현실을 전혀 읽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고 또 하나 이제 큰 문제는 90년대 전까지만 해도 전쟁 위기가 좀 있으면 사재기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네. 그 이유 없죠. 네. 네. 그 이제 국민들이 극적으로 전쟁 위기에 둔감해진 걸 보여주잖아요. 사재기가 사라진 거. 근데 뭐와 관련이 있냐? 그때부터 한국 사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신자유주의 사회가 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생존 불안, 존중 불안 이런 것이 엄청나게 심해지는 한마디로 정신적 고통이 극심한 사회가 되기 시작했어요. 90년대부터. 그럼 사람이 정신적 고통이 너무 심하면 어디에 관심이 쏠리겠어요? 자기가 먹고 사는 자기한테만 관심이 가죠. 딴 거는 일절 관심을 못 가져요. 환경이 파괴돼. 아이고 뭐 알게 뭐야 나 지금 내가 어차피 오늘 나 살니까 내일 가는 건데. 오늘 나 죽을 것 같은데 잘못하면 내일 죽을 것 같은데 환경이 깨지든 살기도 말 바쁘다, 이건가? 지구가 오염되든 말든 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 다음에 전쟁 난다고? 그래서 뭐 어쩌라고. 다 죽어 그냥. 지금은 전쟁이야. 어차피 다 어차피 살아 내 그냥 삶이 이렇게. 전쟁이야. 뭐 그래 죽거나 이래 죽거나 어차피 난 죽어. 사람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무관심해져요. 둔감해집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극단적인 표현을 빌자면 지구가 멸망하든 말든 내 알 바 아니야. 나 지금 너무 힘들거든. 내 앞가림하기도 힘들어. 관심 없어.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점점점 그렇게 개인의 고통에 속박당하는 삶을 살게 됐고 90년대부터 그 이후부터는 무슨 얘기를 해도 별로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개인에게 있어서 한 달에 얼마씩 더 줄게 이런 건 민감한데 그렇지 않고 환경이 뭐 파괴되고 있다, 뭐 미국이 어떻게 되고 있다, 뭐 전쟁 위기 관심 없는 거죠. 그러던지 말던지. 근데 우리나라만 이런 이제 개인주의나 신자유주의가 심각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는 오히려 우리나라를 보면서 전쟁 위기를 같이 공감을 하고 있잖아요. 위태롭다 얘기도 하고 한반도에서 언제 전쟁 날지 모르는 상황이다. 근데 그거랑 또 비교했을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유독 더 무관심한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그게 아까 얘기했듯이 북미 사대주의가 너무 심한 나라 아닙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 고정된 사고에서 네, 벗어나지 지금 못하는 벗어나지 거죠. 못하고. 물론 이제 그것도 있어요. 2000년대에 6.15 공동선언이 있었고 2018년에 남북 화해를 하는 3번의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걸 통해서 한국 사람들이 아무리 보수 세력이 북이 남침 야욕을 갖고 있고 우리를 공격할 거라고 해도 심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잘 안 믿게 됐죠. 접촉을 해보니까 그럴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저도- 차라리 통일의 대상일 것 같은. 네. 저도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형학적으로 섬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섬나라 우리 그치. 반도 국가예요. 반도 국가인데 남과 북을 생각할 때 미국을 끼워 넣는 사람인데 미국을 고려할 줄 아는 사람인데 전쟁이라 그러면 사실 어떤 세계 전쟁까지 어떤 스케일을 키우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남과 북의 전쟁. 전쟁이 난다 그러면 남한과 북한이 싸울 것 같은 느낌이 좀 먼저 확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네네.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 같고 그런 전쟁이라고 한다면 북한하고는 안 싸울 것 같은 아니면 안 싸웠으면 좋겠는 이런 바람이 있다 보니까 전쟁이 좀 내 얘기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런 것도 좀 저는 좀 또 그렇네요. 지금 남북 화해 흐름 속에서 네, 그런 국민들의 그런 어떤 두려움 있잖아요. 북이 무장 공비를 보낼 거다. 뭐 이제 네. 뭐 우리 공격하고 이런 게 많이 죽은 줄어드는 거예요. 거죠. 상대해 보니까 어지간히 대화하면 될 것 같단 말이에요. 통일의 길로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단 말이죠. 이게 무의식적인 영향을 많이 줬기 때문에 남북 관계를 중심으로 사고할 경우에는 전쟁 위기를 잘 안 느껴요 사람들이 이제. 근데 이제 뭐 말씀하셨듯이 사실 전쟁이 벌어지면 이제 절대로 남북 전쟁은 아니거든요. 우리끼리 전쟁 네. 아니죠. 국제전이죠. 대리전이 될 수도 있고. 네, 국제전입니다. 국제전. 특히 이제 미국이 참가하는 전쟁이 되는 거죠. 미국이 부추겨서 할 전쟁이 네. 가능성이 높죠. 그게 지금 딱 우크라이나처럼 그러니까 싸우려고 하는 놈들은 따로 있는데 그 사이에서 죽어나는 거는 네. 이제 우리인 거 그게 너무 억울해요. 너무 미국, 억울해. 미국이 부추기고 뒤로 빠질 수 있어요. 네. 그런 위험이 좀 있어요. 참나. 그게 국민들은 어쨌든 그런 위기가 오더라도 윤석열도 계속 주장하는 게 한미동맹만 강화하면 된다. 한미동맹만 억제력을 확장하면은 미국이 알아서 도와줄 거다.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국민들 진짜 많거든요. 지금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 위기를 오히려 체감하지 못하는 것도 영향이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젤렌스키가 그것 때문에 자초한 거잖아요. 그쵸. 빽 있다, 이렇게 미국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생각하고 큰 소리 빵빵 치고 하다가 결국 우크라이나가 이제 전쟁이 터진 거고 그 이후에도 국제사회에 나와서 하는 거 보세요. 맨날 당당해요. 무기 줘. 우리 안 도와주면 큰일 나. 영화 속 영웅 같아. 저는 약간 구걸하는 느낌이에요. 이게. 아, 이제 좀 그렇게 됐나요 또? 예를 들면 옛날에 네. 우리 임진왜란 터졌을 때 이순신 장군이 명나라를 향해서 배 10척밖에 없거든? 좀 줄래? 아니면 우리 다 죽어.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이순신 장군은 자기 국민, 민중의 힘을 믿고 자기 총역량, 국민들을 총동원해가지고 일제와 맞선 거, 일본군하고 싸운 거 아니에요. 외국의 지원은 부차적이라고 봤죠. 자기를 믿었죠. 근데 이제 젤렌스키는 자기를 믿는 게 아니고 다 밖에서 다 도와줘야 밖에서 되는 네가 거구나. 안 줘서 그러니까 좀 줘. 주면 돼. 근데 이게 줘도 지금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저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10몇 세부터 50세까지인가 여성한테 징집령을 내렸대요. 다 전선에 투입하려고. 막 여성분들도 막 연습하는 거 영상에 그것도 나오고 그것도 이제 단기 연습시켜서 전선 넣는다는 건데 이제 전문가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저 정도 되면 항복해야 되는데 항복을 안 자기 국민들을 갈아마시려고 작정을 했다. 맞아. 왜냐하면 그 여성들이 투입될 정도면 이미 국가 붕괴거든요. 싸움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렇게 계속 징집을 해서 강제로 집어넣는다고 해결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젤렌스키는 미국이 도와줄 날만 기다리는 것 같아요. 아직도 그 미래를 버리지 네, 못하는 네, 것 네. 같아요. 그리고 다른 나라 국회 가서 막 연설하고 그러잖아요. 네. 사실 그것도 젤렌스키의 힘이라기보단 미국이 마련해주는 자리잖아요. 그럼요. 미국이 직접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지원해라 이렇게 명령을 너무 하고 싶은데 그렇게 했다가 명분이 떨어지니 그렇죠. 젤렌스키 보내서 네. 받아오라고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미국이 자기 뒷배로 있고 네. 결정적 시기는 도와줄 거다. 있는 것 정말 같아요. 이 정도면 무능하고 멍자리 아닙니까? 그 정도의 망상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얼마 전에 휴전은 없다. 잃은 영토를 다 회복할 때까지 싸울 것이다. 정말 이거는 나라를 그냥 말아먹겠다는 현실 판단을 얘기죠. 못하는 거고 자기 국민들을 다 죽여서라도 네. 미국을 끌어들이겠다는 거거든요. 어떻게든 너무너무 위험해요. 예, 자기 국민들을 다 죽음으로 지금 밀어넣고 있는 것 같아요. 돈바스 지역은 이미 이제 러시아가 다 장악을 했고 뭐 편입이 된 거잖아요. 그럼 거기를 그 땅을 포기하고 근데 포기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하긴 했는데 우크라이나의 대부분의 자원들이나 생산 자체가 다 동부 지역에 있어가지고 네. 이걸 뺏기면 지금 우크라이나가 정상화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뭐 그런 연유로 이제 포기하지 못하는 욕망은 알겠는데 이러다가는 정말 나라가 붕괴할 위기인데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만약에 그렇다면 돈바스가 그렇게 중요한 지역인 건 맞아요. 그렇게 중요하다면 돈바스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다 러시아계란 말이에요. 네. 그럼 그 사람들을 차별하면 안 됐죠. 그렇죠. 네. 근데 계속 차별 정책을 했잖아요. 러시아를 금지시키고 러시아 뭐 하면 문화 탄압하고 러시아를 지지하는 정당 해산시키고 반대 시위 같은 거 마이단 반대 시위 같은 거 하면 가서 학살하고 그러니까 러시아계 주민들은 당연히 젤렌스키 밑에서 못 산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분리 독립하고 그렇죠. 하죠. 그러니까 동북아 그렇게 중요했다면 통합 정책을 했어야죠. 차별 정책, 탄압 정책이 아니라. 근데 거의 뭐 인종 차별에 가까운 탄압을 했단 말이에요. 러시아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돈바스 사람들은 당연히 인정할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 방향을 바꾸면 돼요. 대책. 차별을 안 하고 통합 정치를 하겠다. 러시아계의 권리를 보장하겠다. 그런 방법을 택할 수 있는. 그다음에 이제 뭐 이제 나치 세력들, 신나치 세력들은 다 제거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약속을 하면 지금은 러시아가 양보할 생각이 없어 보이네요. 네, 안 할 것 같아요. 이미 지금 내가 얘기를 많이 했는데 하고 나니까 양보 안 할 것 같아요. 러시아는 이미 기회를 여러 번 줬는데 네, 지금 그렇게까지 그렇게- 과거로 돌릴 이유는 없지. 네, 그렇죠. 그러니까 러시아 러시아는 안할 입장에서는 것 같아요. 사실은 더 진격을 해도 지금 모자른 판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럽에서도 이제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냥 그거 줘라. 돈바스하고 크림하고 어쩔 수 없지 않냐. 그냥 주고 포기해라. 빨리 휴전해라. 더 그게 이상. 사는 길이다. 네, 유럽에서도 그런 얘기가 이 나와요. 우크라이나 전쟁과 젤렌스키를 보면서 와, 한 사람의 무능한 정치인이 한 사람은 아니고 집단이 무능했겠지만 야, 나라를 정말 망하게 할 수도 있는 거구나.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명박이랑 박근혜도 겪어봤지만 그때는 나라가 망할 것 같은 기분이었죠. 아, 저렇게 다 헤쳐먹다가 진짜 다 뺏어 먹겠는데 근데 어떻게 복구해야 될지 가능성이 그려졌었거든요. 선거를 치르고 또 정상화할 수 있다. 근데 지금 전쟁 같은 위기가 도래하고 만약에 윤석열이 불씨를 당기는 사람이 된다며 이거 우리 국민의 책임을 질 수 있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네. 굉장히 위험한 상태예요. 위험하죠. 예. 이명박 박근혜는 그래도 미국이 약간 힘이 있을 때 세계를 쥐락펴락할 때 대통령을 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덜 위험하죠. 바보래도.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엄청난 세계적 격변기 상황에서 머리가 없는 이제 사람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정말 위험해진 거죠. 웃을 일이 아닌데 웃음이 나서 네. 어떡하지? 나 진짜 울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심각한 상황이 결국엔 윤석열 이런 무능력하고 무지한 외교 정책이 윤석열 탄핵의 뇌관이 될 것 같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국민들이 어느 순간에 정말 전쟁 위기가 고조되거나 이런 무능력한 판단을 할 때는 끌어내릴 판이 될 것 같은데요, 윤석열을. 탄핵 당하기 전에 미사일을 먼저 맞을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 어느 나라 미사일일지 몰라도 미사일 먼저 맞을 수도 그럴 수도 있어요. 있겠네요, 지금 하는 집 진짜. 봐서는 너무 바보 같잖아요. 너무 위험한 행보를. 너무 위험한 길을 걷고 있죠. 그리고 뭐 이제 만약에 운 좋아서 안 맞는다 그러면 탄핵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위기 또 경제 위기 이것이 곧 닥쳐올 텐데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죠. 그걸 자초한 사람이. 윤석열은 지금 경제 위기도 세계적인 추세기 때문에 대책을 세울 수가 없다고. 예, 훌륭하신 말씀을 하셨죠. 그렇고 그 자리에 왜 갔냐고 제가 할게요. 네, 정말 황당한 게 아니고 이제 위험한 행보를 하고 있는 게 오늘 이 방송을 한 이유기도 한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에게 준 교훈을 좀 정리해 주신다면은. 딱 한마디로 세계적인 역사적 대격변기 아닙니까 지금이. 계속 제가 강조하지만 저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강조하지만 엄청난 역사의 대변환 격변기인데 이 시대를 읽을 줄 아는 뛰어난 정치인과 정치 세력이 반드시 등장해야 됩니다. 한국에. 그렇지 않으면 윤석열 집단을 견제할 수도 없고 한국을 전쟁 위기에서 구해낼 수도 없다. 그리고 한국을 파멸의 구렁텅이에서 구출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시대를 제대로 보고 현명한 외교, 정치, 안보, 경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정치 지도자와 정치 세력들이 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대선도 패배하고 지선도 패배하고 지금 윤석열 이런 꼴을 보고 있으니까 계속 사실 힘이 좀 빠지고 그냥 이렇게 관망하게 되는 느낌도 들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 일본이 망할지 몰랐던 사람으로 가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상황을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제국주의 몰락의 과정들 이런 신호들을 잘 캐치하고 있다가 포기하지 말고 나태해지지 말고 끝까지 주시해야겠습니다. 네. 저도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서는 야 이건 외국한테 의존했다가는 진짜 위험하다. 그러니까 사대주의 하면은 진짜 머저리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고 지금은 우리나라가 이 세계 격변기에서 자주적이고 우리 국익을 중심으로 한 외교가 얼마나 중요하게 지금 필요한 시점인지 그런 그렇죠. 게 절박하게 막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그 전에는 이제 뭐 나라 좀 팔아먹고 요 정도였다면 이건 국민들의 생명과 목숨이 지금 달려있는 네. 상황이다. 잘못된 외교가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이렇게 번질 수도 있는 정말 중요한 첨예한 그런 상황이라는 걸 우리 국민들과 같이 좀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좀 이렇게 내용을 마칠까 하는데요. 오늘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국 사회에 끼친 영향 그리고 교훈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우리 사회에 대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미칠 것 같은 고민과 사연도 받고 있습니다. 사연은 밑에 주소 나가고 있습니다. HUNGNAMI 0000 청남이 0000 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 주권방송과 촛불전진이 공동기획하고 송출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1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